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영상을 봐야 될 때가 왔죠. 2학년 2학기 기말고사입니다. 총정리죠.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총정리 영상은 크게 두 파트일 거예요. 중국사 파트, 그다음에 서양사 파트. 중국사 파트는 이미 제가 한번 올려드렸죠. 그걸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텐데 그거 그대로 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서양사 파트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중국사 파트에서는 아편 전쟁부터 신해혁명까지 볼 거고 여기서는 1차 대전부터 냉전 이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시 첫 부분이 1차 대전이었죠. 1차 대전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었죠. 일단 첫 번째로는 유럽 국가들끼리 하고 있는 식민지 경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내부에 발생하고 있는 민족 갈등, 특히나 발칸반도에서 많이 발생을 했었죠. 두 개의 민족이 주로 갈등을 했었죠. 러시아, 그다음에 세르비아가 있었던 슬라브 민족. 그다음에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주된 민족이었던 게르만 민족. 이 둘이 갈등을 많이 했었죠. 특히나 이제 독일의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하면서 좀 갈등이 더 심해지죠. 원래 독일의 통일을 이끌었던 이 총리 누구였었죠? 비스마르크가 독일 어떤 정치를 이끌고 있었는데 독일의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하죠. 비스마르크와 전혀 주장하는 바가 달랐던 누구였죠? 비렐름 2세. 이 사람이 즉위를 하면서 사실은 비스마르크랑 너무 다른 얘기를 하게 되죠. 비스마르크는 통일했으면 됐다. 독일이 식민지가 부족하긴 하지만 다른 나라한테 시비 걸면서까지 식민지를 모을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비렐름 2세는 달랐죠. 어,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시비를 거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감수하더라도 독일은 더 많은 식민지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비렐름 2세의 입장이었어요. 비스마르크랑 완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시비를 걸고 다니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에도 영국은 원래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3C 정책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독일은 3B 정책을 추진하게 되죠. 기억날 거예요. 그다음에 프랑스에 대해서도 프랑스가 모로코를 식민지화 하려고 했었는데 요걸 또 방해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 러시아랑도 불꽃이 튀죠. 사실은 비스마르크는 러시아와 평화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비렐름이센 생각이 달랐죠. 그래서 비스마르크 때까지 꾸준히 맺어왔었던 동맹 조약을 파기하게 되죠. 누구와? 러시아와의. 어, 그래서 벌써부터 비렐름 2세가 즉위하면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게 이제 1차 대전의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차 대전의 직접적인 계기를 봐야 될 텐데 1차 대전의 직접적인 계기하면 이걸 떠올리셔야죠. 바로 사라예보의 총성이었죠. 어떤 사건이었는지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보스니아라는 땅의 수도가 사라예보였었죠. 그래서 보스니아나 세르비아나 둘 다 슬라브 계통이고 세르비아가 바닷가가 없었기 때문에 보스니아를 차지하고 싶어 했고 보스니아도 세르비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지만 최종적으로 보스니아를 차지하는 건 게르만족인 오스트리아였죠. 그래서 세르비아 청년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세르비아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오스트리아에게 분노를 느끼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이 보스니아 땅이었던 사라예보에서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근데 누구한테 당했느냐, 즉 어느 나라 사람에게 당했느냐가 중요하죠. 이때 세르비아계 청년에게 암살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자신의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에게 암살을 당한 거니까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어, 민족적으로는 게르만이죠. 오스트리아가 슬라브족인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어쨌든 같은 슬라브 계열, 그리고 슬라브 계열의 큰형님인 러시아가 또 세르비아를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 상황에서 동원령을 선포하죠. 이건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거죠. 동원령을 선포하고요. 동원령이라고 하는 건 간단해요. 군부대를 동원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독일도 같은 오스트리아와 같은 게르만족으로서 오스트리아를 지켜주기 위해서 참전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1차 대전의 시작이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편을 나눠지는 걸 보면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속해 있는 협상국을 보면 일단 당연히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렇게 비렐름 2세에게 한 번씩 시비가 걸렸던 나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동맹국 라인이었지만 설득으로 넘어온 이탈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쪽에 일본, 중국 등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상대가 되는 동맹국을 보시면 동맹국에는 누가 있나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주장격으로 독일이 있고요. 같은
게르만족인 오스트리아가 있고요. 어, 오스만 그다음에 불가리아 정도가 있죠. 여기서 이제 오스트리아를 자꾸 게르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오스트리아는 저번에 막 빈회의 열고 이런 거 보니까 다민족 국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맞아요. 오스트리아는 다민족 국가인데 그 다민족 국가를 주도하는 민족이 게르만족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렇게 협상국과 동맹국으로 나뉘어서 세계대전이 펼쳐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임하는 이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의 전략은 간단하죠.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러시아 쪽으로 갈 것이냐, 프랑스 쪽으로 갈 것이냐.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너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독일의 기본적인 전략은 프랑스를 진격을 하는데 프랑스를 어떻게?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공격한다. 요게 이제 독일의 기본적인 전략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프랑스는 이걸 막아야겠죠. 그래서 프랑스는 이걸 막는 방법으로 기억나실 거예요. 땅굴 파는 거. 참호전. 땅굴이라기보다는 이제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덩이를 파는 거죠. 구덩이를 길게 파는 참호전을 이용해서 이 독일의 공격을 막게 되죠. 그리고 참호전의 특징상 결국 전쟁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온 국가가 젊은 청년들은 끊임없이 전선에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남아있는 젊은 여성들이 공장에 들어가서 전쟁에 필요한 물품들을 생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온 나라가 다 전쟁에 무언가를 쏟아붓고 있는 총력전의 형태로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여성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 형태로 사회 진출을 시작하면서 여성의 지위도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참호전을 깨기 위해서 1차 대전에서는 새로운 무기들도 많이 만들어지죠. 공중 공격을 하는 전투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차 탱크죠. 그다음에 독가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잠수함도 있는데 특히나 독일이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죠. 독일 입장에서는 프랑스를 빠르게 친다는 전략도 참호전 때문에 잘 안 됐고 러시아는 또 너무 멀고 그죠. 그리고 더구나 영국 쪽 해안에서 보급품을 받아야 되는데 영국이 해안을 틀어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답답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뚫기 위해서 이 작전을 펼치죠. 뭐였죠? 무제한 잠수함 작전. 여기서 이 적들만 공격을 했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여기서 의외의 나라가 피해를 입게 되죠. 그동안 이 전쟁에 상관이 없었던 미국인이 피해를 입게 되면서 미국이 참전을 하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죠. 미국이 참전하면서 전쟁의 분위기가 협상국 쪽으로 확 기울게 되죠. 그래서 독일이 여기서 패배하게 되죠. 독일을 포함한 동맹국이 패배하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독일은 내부에서 혁명이 발생을 하게 돼서 사실 이 1차 대전에 책임이 있는 비렐름 2세는 도망가 버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비렐름 2세 같은 왕정으로 유지가 됐던 독일의 정치 형태는 그 왕조 정부가 무너지고 공화국의 새로운 임시 정부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독일에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공화국을 뭐라고 하냐면 바이마르 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이름까지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독일에 만들어진 이 공화정 임시정부가 협상국 측에 항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협상국 중에서 중도의 전쟁에서 빠진 나라가 있죠. 그게 바로 러시아죠. 러시아가 왜 빠졌어요? 바로 혁명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 때문에 빠지게 되는데 그 배경을 보시면 러시아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상공업 발달이 굉장히 더딘 상태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민들이 마치 유럽의 중세 농노아도 같은 그런 상태였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짜르라고 하는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요 시기쯤에 러시아는 더 충격적인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이건 이제 1차 대전 전인데 러일 전쟁에 1905년에 러일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힘든 러시아의 와중에도 러시아에도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상공업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산업혁명도 뭐 대단한 기술이 발전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대단한 기술적 발전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공장의 개수가 늘어나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늘어났다. 근데 노동자들의 수가 늘어났으니까 그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졌겠다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노동자들이 그동안 러시아 사회에 그리고 러시아 정치에 잘못된 부분들을 좀 비판하면서 이런 것들을 고쳐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었죠. 평화 시위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고 황제가
총을 들이대면서 무력 진압하게 되죠. 이게 바로 피의 일요일 사건이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응하는 황제를 보면서 시위는 더욱더 격렬해지고 저항은 더욱더 격렬해질 수밖에 없죠. 결국 이렇게 저항이 격렬해지면서 짜르 황제도 이제 어느 정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설치했던 게 의회 역할을 한다고 하는 두마라는 의회를 설치하게 되는데, 사실 의회는 법을 만들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만 했던 거죠. 두마라는 이름의 의회를 설치해 놓고 이 의회에 법령 의결권은 주지 않았죠.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이 시기에 황제가 정말 모든 국민들이 다 싫어할 결정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죠. 결정적인 결정을 내린다. 하여튼 굉장히 모든 국민들이 실망할 만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1차 대전에 무리하게 참전하는 거였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국민들의 불만은 폭발하게 되죠. 결국 국민들이 기존의 러시아 왕조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들, 노동자, 병사, 뭐 농민 자체적으로 정치 체계를 만들게 되죠. 그게 바로 소비에트입니다. 소비에트를 형성해서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게 되죠.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새로운 혁명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1917년의 2월 혁명이죠. 이 2월 혁명이 성공하나요? 실패하나요? 성공하죠. 그래서 이 2월 혁명의 성공으로 기존의 왕조는, 즉 로마노프 왕조는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왕조가 무너졌다는 건 뭐예요? 왕이 더 이상 없다라는 거죠. 즉 왕이 없는 정치 형태인 공화정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특이한 건 이게 다 소비에트 주도로 이루어진 혁명이고,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가 직접 집권하는 게 아니라 자유주의 임시정부가 집권을 했다는 거죠. 자유주의 임시정부가 설치가 되죠. 왜라는 거예요? 왜 자유주의 임시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사회주의 내부의 이론 때문이죠. 자본주의가 확실하게 충분히 성장한 다음에 사회주의 혁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유주의 임시정부가 설치됐지만 자유주의 임시정부는 당시에 국민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1차 대전에서 빠져나오는 것, 이걸 하지 못했죠. 그래서 1차 대전은 지속되게 되고요. 이걸 지켜보고 있었던 레닌이 드디어 일어서게 되죠. 레닌의 주장은 간단했죠. 두 가지였어요. 1차 대전에서 지금 당장 빠져나올 것. 그 다음에 뭐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해야 된다는 중간 단계는 생각하지 않고 바로 사회주의 혁명으로 갈 것. 이 두 가지를 주장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볼셰비키를 이끌고 혁명을 이끌게 되죠. 이게 바로 사회주의 10월 혁명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혁명이 성공을 하면서 1차 대전에서 철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일당 독재죠. 그래서 사회주의 러시아를 이끌고 갈 러시아 공산당이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당 독재 체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주의를 이제 러시아에선 혁명을 성공했으니까 이 사회주의를 퍼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코민테른이라는 조직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사회주의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겠다,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수도도 지금의 수도인 모스크바로 천도하게 되죠. 옮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답게 모든 기업을 국유화하게 되죠. 그래서 생산수단을 백성이 나눠 갖겠다,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경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사회주의의 경제력이 안 좋은 이유 얘기했었죠. 다들 열심히 하지 않고 똑같은 돈 받으니까 열심히 하지 않고, 그다음에 상품의 다양성이 없고, 이런 부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영리한 레닌은 자본주의가 필요하기는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경제 정책을 펼치게 되죠. 이게 바로 NEP였죠. 그래서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는 거였었죠.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레닌 다음 집권자가 스탈린이었죠. 스탈린은 자기의 정치적 경쟁자였었던 트로츠키를 물리치고 집권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일당 독재, 즉 사실은 자신의 독재죠. 일당 독재를 더욱 강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다음에 뭐 집단 농장,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련의 경제정책 발전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기업을 국유하는 공산주의 정책을 했다가 경제력이 떨어지니까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는 신경제 정책을 했던 거. 여기까지가 레닌이고요. 그 다음에 스탈린은 다시 사회주의적인 경제 정책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집단농장 조직, 이런 것들을 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1차 대전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1차 대전으로 돌아와서요. 1차 대전에서 이긴 나라들, 협상국들끼리 회의를 하죠. 그게 바로 파리 강화 회의였었죠. 여기서 누구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소련은 들어올 수가 없죠. 왜? 전쟁 중간에 빠져나갔으니까. 러시아 때 빠져나갔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파리 강화에서 가장 떵떵거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바로 그렇죠. 미국이겠죠. 미국이 가장 최강 대국이 됐으니까. 왜요? 미국은 원래도 강했지만 1차 대전의 피해 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미국의 당시 대통령이었던 누구? 기억하셔야 돼요. 윌슨 대통령. 윌슨 대통령이 이 파리 강화회에서 자기만의 주장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모든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뭐죠? 민족 자결주의.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칙으로 선택이 되죠. 하지만 민족 자결주의 원칙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든 식민지가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건데 전쟁에서 이긴 나라까지도 식민지를 빼앗기고 싶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족 자결주의 원칙은 승전국에게만 적용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이 파리강화 회의에 이 민족 자결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베르사유 조약을 독일과 체결하게 되죠. 패전국이었던 독일과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죠. 뭐 영토도 감축하고요. 그다음에 식민지도 해방시키고요.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큰 건 뭐예요? 사실은 막대한 배상금이죠. 배상금이 너무 컸다라는 것도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사실 독일은 기존 정부가 무너졌죠. 그리고 기존의 왕조 정부가 무너지고 새로운 공화정 이미시 정부가 들어섰죠.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독일 패전 국가였던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새로운 공화정이 신생 공화정이 들어서게 된다. 공화국이라고 하면 왕이 없는 국가고요. 공화정이라고 하면 왕이 없는 정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 두 패전 국가 모두 전쟁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는 왕이 없는 새로운 공화정의 정부가 들어서게 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화정이 새롭게 들어섰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는 해체되게 되죠. 그래서 게르만족이 주도하는 지역만 남고 나머지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다뭐 체코슬로바키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독립을 하게 되죠. 헝가리라든지.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사실상 해체되는 거죠. 오스트리아에서 많은 신생국이 독립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인 거죠. 민족주의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강화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민족자결주의죠. 민족자결주의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새로운 정부가 필요했었던 패전 국가들 독일, 오스트리아에는 새로운 공화정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에서 많은 새로운 나라들이 생기면서 이 새로운 나라들에서도 공화정이 생겼단 말이에요. 역시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는 거죠. 더구나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또 뭐도 있어요. 여성의 지위가 성장하면서 진정한 보통 선거권이 확립되죠.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보통 선거권은 뭐예요? 여성의 참정권을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면서 민주주의가 발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오스트리아가 해체되고 오스트리아 안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각각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독립을 하게 됨으로써 민족주의도 강화되는데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건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민족 자결주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1차 대전이라는 거대한 전쟁을 치렀으니까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평화를 지켜야겠죠. 근데 평화는 혼자 지킬 수 없는 거니까 국제사회가 나서야겠죠. 그래서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제기구인 국제연맹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제 역할을 못하죠. 왜요? 일단 만들자고 제안을 했었던 미국이 불참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불참해서 힘이 없으니까 군사적 수단도 없었다라는 거죠.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흘러서 드디어 이제 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경제 대공황. 1929년에 경제가 미국으로부터 대공황을 겪게 되죠. 사실 여기에 배경으로 주로 얘기가 많이 되는 건 독일의 배상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생산 과잉 문제. 만드는 만큼 안 팔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업이 망하다 보니까 그 기업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다 잘릴 거고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돈을 벌 수가 없게 되죠.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을 시도해야 되는 나라는 역시 증상이 가장 먼저 나왔던 미국이겠죠.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기억나셔야 돼요. 대공황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죠. 루즈벨트 대통령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사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맞이하기 이전까지의 미국의 경제 정책은 뭐였어요? 자유 방임 경제였죠. 어, 애덤 심스의 국부론에서 기초하는 알아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뭐 수요 공급을 통해서 가격을 조절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굳이 나서서 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자유 방임 경제죠. 근데 그건 정상적인 상황일 때고 지금은 대공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뉴딜 정책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이 뉴딜 정책의 어떤 학문적인 이론을 배경을 제시했던 게 근거를 제시했던 게 바로 케인즈였죠. 그래서 케인즈가 위기 상황일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논문을 펴내고 루즈벨트가 이 논문을 근거 삼아서 뉴딜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케인즈의 경제 사상을 수정 자본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 케인즈의 주장했던 대로 뉴딜 정책의 내용을 보면 정부가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세금을 이제 정부 재정을 들여서 국민들에게 이제 돈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정부가 대규모 공공사업 우리가 배웠었던 건 테네시간 개발공사였었죠. 댐 개발공사. 그런 식으로 대규모 공사를 벌려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일을 시키고 그다음에 일을 했으면 돈을 준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돈을 받아서 저기 또 필요한 걸 살 거고 그럼 그걸 필요한 걸 파는 상인들이 또 돈을 벌 거고 이렇게 선순환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힘든 여건에 처해 있는 국민들에게 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다양한 복지 정책이 나오기도 하죠. 뭐 여기서 들어가는 게 최저임금제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식민지도 이용하죠. 식민지를 이용해서 경제를 극복하는 방법을 블록 경제라고 하죠. 미국이 이용했던 식민지는 필리핀, 괌 이런 데가 있죠.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극복을 해야겠죠.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극복을 해야겠지만 미국처럼 정부에 돈이 많아서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국민들에게 돈을 주는 그런 뉴딜 정책의 방법은 쓰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어, 영국, 프랑스는 그런 방법은 못 쓰고요. 그래도 승전국이니까 다행히 식민지는 남아있죠. 그래서 식민지를 이용하는 블록 경제를 통해서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한다. 근데 이제 이도저도 안 되는 나라들이 문제죠. 돈도 그 정도로 많이 있지는 않고 식민지는 더 부족하고 특히나 식민지가 부족한 나라들이 이제 식민지를 더 많이 늘리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걸 통해서 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려고 하죠. 그래서 침략을 의도하다 보니까 이런 사상이 나오게 되죠. 가장 무서운 사상. 우리 조직 전체를 위해서 너는 죽어도 좋다. 뭐예요? 전체주의죠. 그래서 전체주의가 나타났다는 건 전쟁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나라들을 보면 가장 전체주의가 먼저 등장했었던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지도자는 무솔리니였었죠. 정당 이름은 파시스트였고요. 그 다음에 더 큰 규모로 유명한 가장 먼저는 이탈리아지만 가장 규모가 컸던 건 독일이죠. 독일은 특이하게도 대중이 지지하면서 성장을 한 특징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예요? 원래 독일 대중들이 유태인에 대한 반감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나치당이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태인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고요. 뭐 어쨌든 독일의 어떤 전체주의를 이끄는 사람은 아돌프 히틀러였었고요. 정당은 나치당이었었죠. 그다음에 일본은 특이하게도 군부가 직접 집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의 군인이었던 도조 히데키가 이 군부의 어떤 전체주의를 이끌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사실 전쟁을 일으키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나라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 한 나라가 더 있죠. 전체주의였던 나라. 바로 스페인이죠. 그리고 스페인은 이 전체주의 정권을 구성할 때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의 지원을 받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독일과 이탈리아 사이에 어, 전체주의에 대한 공감대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침략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침략을 좀 보면 일단은 이탈리아가 예전에 한번 망신을 당했었던 에티오피아를 직접 공격을 해서 차지하게 되고요. 에티오피아.
그리고 일본은 아시아의 만주, 중국을 차례로 침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침략적인 행위를 하고 다니면 나서야 되는 건 누구예요? 바로 국제연맹이죠. 근데 국제연맹을 아예 탈퇴해버리죠. 국제연맹을 탈퇴한 나라가 당연히 하나 더 있죠. 히틀러가 이끌고 있는 독일이죠. 국제연맹을 탈퇴하고요. 독일은 어, 어떻게 보면 무엄하게도 베르사유 조약의 내용이었던 비무장을 깨고 재무장을 선언하게 되죠. 재무장을 선언한다는 건 전쟁을 생각해 두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재무장을 선언한다는 건 1차 대전의 승전국들과 독일이 맺었던 무슨 조약이에요? 베르사유 조약을 무시하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기도 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은 어쨌든 전차 부대로 무장을 했고요. 그래서 참호전을 대비했죠. 그다음에 뒤를 안전히 해두기 위해서 누구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친하게 지낸다기보다는 서로 공격하지 말자라는 약속을 하는 거죠. 누구랑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소련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재무장을 선언해서 전차 부대로 무장을 했었고. 이렇게 오씨 뭐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독일이 뒤를 안전히 하기 위해서 소련과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죠. 어, 그리고 이제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겠죠. 그게 바로 폴란드 침공이죠. 폴란드 침공이고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한 뒤에 프랑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역시 작전은 마찬가지죠. 프랑스를 빠르게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은 프랑스가 마련해 놓고 있었던 방어선인 마지노선을 우회 돌파하게 되죠. 그러면서 빠른 속도로 프랑스 전역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프랑스는 북부 지역은 즉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독일의 군부가 직접 어, 점령을 하게 되죠. 직접 점령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의 남부는 어떻게 되나요? BC를 중심으로 원래 프랑스의 장군이었었던 BC를 중심으로 친독일 괴뢰 정권을 성립하게 되죠. 세우게 되는 거지. 영국은 어땠나요? 영국은 당시에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총리가 취임을 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윈스턴 처칠이죠.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이제 독일이 끊임없이 공중으로 공격해오는 이 끊임없는 공중전을 견디게 되죠. 그다음에 미국은 당시까지도 대공황을 잘 극복하려고 노력했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루제가 아니고 즈죠. 어, 이 새롭게 벌어지고 있는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영국 프랑스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영국 프랑스를 돕기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죠. 무기대여법을 통과시키게 되죠.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무기대여법까지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투자를 해주니까 전쟁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죠. 특히나 기름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독일은 이 전쟁이 이런 식으로 계속 길어지면서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엔 어, 소련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독일은 어려운 결정이었겠지만 소련을 공격하게 되죠. 사실 소련을 공격한다는 건 이 조약이 깨진다는 거죠. 뭐예요? 독소 불가침 조약이 깨진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를 보셔야죠. 더 보셔야죠. 소련을 독일이 공격한다는 건 독일 입장에서는 전선이 이중화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독소 불가침 조약도 이때 깨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깨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그리고 독일은 이 독소불가 침조약을 깨고 나서 소련이랑 열심히 싸우게 됐는데 결국 많은 전투들이 있었지만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면서 독일도 이제 패색이 짙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독일도 패색이 짙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도 사실은 마찬가지 경로를 걷고 있었죠. 일본은 중일 전쟁을 치르면서 기름이 부족해졌고요. 그래서 이 기름을 충당하기 위해서 동남아, 특히 필리핀을 공격하게 되죠. 어, 근데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미국과 갈등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고민 끝에 무릎 꿇을까 한번 맞짱 떠볼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맞짱 뜨는 걸 선택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미국은 너무 머니까 중간에 한번 어딘가를 거쳐야 된다. 우리가 그 거치는 지역만 파괴하면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계산 아래 어, 일본은 바로 태평양 한복판에 있는 하와이의 진주만이라는 미군 기지만 깨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일본은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습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일본과 미국이 싸웠던 태평양 전쟁이죠. 어, 진주만 공습 이후로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죠. 그리고 미국은 승리를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두 군데 핵폭탄을 떨어뜨리게 되죠. 나가사키와 어디에요? 히로시마. 여기에 핵폭탄을 실전에 쓰는 건 이때가 처음이자 지금까지는 마지막이죠. 핵폭탄을 투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켜봤었던 일본군은 더 이상 미국을 상대할 수가 없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일본은 어쨌든 미국에 패배한 거기 때문에 일본 전체를 미국이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은 잠시 동안 미국 군대가 정부 역할을 하는 미군정이 들어서게 되죠. 어,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연합군은 이제 유럽에서도 전황을 뒤집기 위해서 독일이 충분히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독일에게 빼앗겼던 프랑스를 되찾을 시간이 됐죠. 그래서 이 작전을 펼치게 되죠. 요거 혹시 인천 상륙작전이란 비슷한 느낌이기도 한데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래서 프랑스를 회복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다양한 어떤 전쟁 범죄들을 좀 사례별로 볼 텐데 역시 가장 유명한 건 독일이 유태인을 죽였던 홀로코스트죠. 유대인 학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학살당한 장소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일본도 참 나쁜 짓 많이 했죠. 일단 중일 전쟁을 거치면서 중국의 중요한 도시였었던 난징에서 대학살을 벌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은 피해자였다고 해요. 생체 실험을 했었던 731 부대 생체 실험 부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뭐 생체 실험 부대만큼이나 얘기하면 참 자존심 상하고 기분 더러운 위안부 성노예도 있고요. 피해 할머니 분들이 한 분 한 분 자꾸 돌아가시고 계세요. 다 돌아가시기 전에 얼른 사과를 받아내야 될 텐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2차 대전의 전반적인 사상 구조를 보면 일단은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민주주의와 소련 같은 사회주의가 일단은 대공황 이후로 전체주의라는 너무 거대한 괴물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 거대한 악마를 만났기 때문에 이 전체주의라는 악마를 상대로 미국, 영국, 프랑스의 민주주의와 소련의 사회주의가 잠시 힘을 합쳐서 전체주의를 상대했던 거고 결국 전체주의가 패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남은 건 민주주의 대 사회주의 이렇게밖에 남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건 당연히 미국이고요.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건 당연히 소련이죠. 이 둘의 갈등을 우리는 실제 3차 대전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그만큼 정도의 갈등이다라고 해서 냉전, 영어로는 Cold War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독일은 분열이 되게 되죠. 동독은 사회주의, 그다음에 서독은 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되죠.
한반도도 뭐 마찬가지죠. 한반도도 북한은 사회주의, 남한은 자본주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때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이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은 유럽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자꾸 사회주의 세력이 커지는 걸 보면서 요걸 막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세웠던 정책이 이제 트루먼 독트린이죠. 이 독트린이라는 말이 선언, 정책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 트루먼 독트린의 목적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겠다 이런 게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위해서 동유럽은 이미 넘어갔으니까 하는 수 없고 서유럽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서유럽이 1, 2차 세계대전에 너무 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요걸 미국이 도와주려고 하죠. 그게 바로 마셜 계획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트루먼은 군사적으로도 서유럽을 지켜주려고 하죠. 그래서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 간에 어떤 군사 동맹을 맺게 되는데 그게 북대서양 조약기구였죠. 소련도 여기에 대응을 해야죠. 그래서 소련은 경제 파트에 마셜 계획을 대응하는 소련이 주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을 돕는 체계인 코메콘을 만들게 되죠. 그다음에 군사 방면에서도 미국의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들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얘기로 돌아와서요. 중국 얘기는 뭐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일단은 중국이 자본주의 국민당 장제스 대 사회주의의 공산주의의 마오쩌둥 이 둘이 경쟁 중에 있었다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들은 일단은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2차 세계대전은 중국 입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중일전쟁이잖아요. 중일전쟁이 벌어지면서 일단은 공공의 적이 일본이 되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잠시 힘을 합쳐서 일본을 상대로 싸우게 되죠. 일본 상대로 싸웠다라는 거, 싸웠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는 다시 이 자본주의 국민당과 공산주의 공산당이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경쟁을 했고 이걸 우리는 국공 내전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산당 마오쩌둥이 승리하게 되죠. 마오쩌둥이 승리하게 되죠. 공산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특기가 있었죠. 바로 농민들에 대한 토지를 분배해 준다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패배한 국민당의 장제스는 대만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중국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지금의 중국이죠. 이 당시에 이제 경제를 여러 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회복시켜 보기 위해서 대약진 운동을 하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되죠. 더구나 이 시기에 미국과의 평화공존 문제를 얘기하면서 소련은 미국과 이제는 평화공존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중국의 마오쩌둥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전 세계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걸 강요하면서 소련과도 멀어지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련이 이렇게 관계가 멀어지면서 중국에 대한 모든 지원을 다 끊으니까 중국은 더욱더 경제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때 어려워진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잠깐만이지만 자본주의를 좀 도입해 보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본주의를 도입해 보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결사반대해서 마오쩌둥이 일으킨 게 어린애들 데리고 일으킨 거 문화대혁명 이죠. 그래서 마오쩌둥이 어린애들 홍위병이라고 하죠. 어린애들을 데리고 문화대혁명을 일으키면서 자본주의 도입을 절대 반대했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이 죽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끝이 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집권을 했던 게 바로 등소평 덩샤오핑이죠. 덩샤오핑은 이런 얘기를 했었죠. 흥묘 백묘론 뭐예요?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자본주의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게 되고요. 이렇게 자본주의 요소가 들어오니까 중국의 시민들도 혹시 민주화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민주화 시위를 하게 되지만 덩샤오핑의 입장은 아주 분명했죠. 정치 파트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경제 파트는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치 파트는 일당 독재가 이루어져야 되고 민주화는 안 된다라는 게 덩샤오핑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예,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탄압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天安門, 천안문 사건이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얘기를 해볼 텐데요. 베트남은 사실 그동안은 프랑스의 식민지였었죠. 그래서 당시에 베트남의 어, 독립운동을 주도했었던 호치민을 중심으로 프랑스에게 독립을 하게 되죠. 이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게 바로 호치민이었죠. 그래서 호치민은 공산당을 조직했고요. 독립 이후에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정부가 사회주의가 돼야 되느냐, 자본주의가 돼야 되느냐,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치 우리처럼 베트남도 나눠지게 되는 거죠. 북베트남의 공산주의, 그다음에 남베트남의 뭐예요? 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경쟁 구도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둘이 전쟁을 치르게 되고 이 전쟁에 미국이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개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이 개입한 이 사건을 베트남 전쟁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미국은 이 전쟁에 들어가고 난 뒤에 굉장히 고전을 하죠. 그래서 고전 끝에 미국은 국내에 반전 운동이 심해지면서 퇴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잠깐 이렇게 한 2, 3초 말이 없으면 잠깐 끄고 물 마시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는 뭐 이게 다죠. 한국은 뭐 6.25죠, 6.25. 6.25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냉전이 이제 점차 심해지는 모습을 보이죠. 학습지로 따지면 마지막 장이에요. 냉전이 점차 심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어, 베를린의 동독이 베를린의 아하이 아하 장벽을 설치하게 되죠. 참 리을을 막 적게 썼다 많이 썼다 그죠? 그다음에 미국은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빨갱이로 의심하는 메카시즘 선풍이 불게 되고요. 그다음에 쿠바는 미국 바로 아래에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혁명,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누구였는지 기억나나요? 체게바라, 그다음에 피델 카스트로. 이 두 사람의 주도에 의해서 공산주의 혁명이 벌어지게 되죠. 어, 공산 혁명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이제 미국은 바로 아래니까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이 쿠바를 포위 공격을 하게 되고요. 포위 압력을 하게 되고요. 공격은 안 했어요. 압력을 넣게 되고요. 그다음에 소련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련이 이제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때 대통령이었던 미국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이제 당장 소련에게 철수해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미사일 철수 요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련의 크루슈초프가 어떻게 해요? 쿠바를 요 공격하지 말아라 요 약속을 받으면서 미사일 기지를 철수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극화라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냉전 시대라고 해서 미국과 소련만이 중심이었다면 이제 유럽이 자신들의 어떤 힘과 발언력을 되찾기 위해서 유럽이 연합을 유럽 연합을 유럽 연합을 결성하게 되죠. 그래서 뭐 화폐도 같이 쓰고 뭐 공동 방위군도 만들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제3세계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들은 회의 잘 기억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 콜롬보 회의, 반등 회의, 비동맹 회의 이런 것들 잘 기억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3세계는 어떤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제1세계로 보고 사회주의를 제2세계로 봤을 때 자기들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어느 쪽에 들어가지 않고 어느 쪽과도 동맹 맺지 않고 새로운 제3세계를 형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그 다음에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어디에도 끼지 않겠다. 왜 이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전쟁을 보고 이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은 누구는 자본주의, 누구는 사회주의 이렇게 나눠져서 결정을 내렸다가 정말 돌이킬 수 없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남겼던 그런 전쟁을 치러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볼 때도 저건 너무 오바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전쟁 충격으로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주의 어느 진영에도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제3세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미 독립한 지가 100년이 넘은 남아메리카 지역들이나 아니면 1960년도부터 대규모로 독립을 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로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인도나 이런 나라들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어, 어쨌든 이런 식이 되면서 점점점 냉전도 해체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걸 바로 데탕트라고 하죠. 해빙이라고도 하고요. 냉전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음, 요때 이제 소련의 흐르시초프 또 그렇고 흐르시초프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과 평화 공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닉슨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닉슨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닉슨은 사실은 닉슨 쇼크를 겪었죠. 기억나시죠? 달러를 원래는 금과 일정한 비율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더 이상 못한다고 선언을 해버렸죠. 그래서 닉슨도 닉슨 쇼크를 겪으면서 닉슨 도트린을 내세우게 되는 거죠. 어, 너무 닉슨 거리기는 하는데 닉슨 쇼크가 이제 그거예요. 달러를 더 이상 금과 바꿔줄 수 없다라는 게 닉슨 쇼크고요. 그다음에 닉슨이 이제 자기의 정책을 펼치는 게 닉슨 독트린인데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자본주의권의 어떤 나라가 사회주의랑 전쟁을 치르게 되면 만약에 사회주의 국가가 핵을 쏘면 그때는 미국이 나서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이제 앞으로는 사회주의권 국가가 공격을 해온다고 해서 미국이 매번 직접 군사적으로 나서진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사실 이 얘기 자체가 어떤 그만 싸우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소가 동시에 평화 공존을 얘기하게 되죠. 이 결정판이 바로 핑퐁 외교였었죠. 기억나시죠? 일본 나고야에 탁구 대회가 열렸는데 미국 대표들이 갔었고 중국에서 이 미국 대표를 초청해서 탁구 한 판 했었던 그런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그다음에 다시 러시아로 가서요. 러시아는 어,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올라오게 되는데 고르바초프는 이 소련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다른 나라와도 좀 개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정치면에서도 무조건 공산당 일당 독재가 아니라 여러 개의 정당이 생길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고르바초프의 정책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요. 글라드노스트. 여기 이제 개방 정책이죠. 국가를 개방하겠다. 그다음에 페레스트로이카. 여기에 이제 국가를 뜯어 고치겠다, 개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러시아 일당, 공산당 일당 독재가 아니라 당이 여러 개인 다당제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바꾸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공산주의에 반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보수파들은 여기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 공산주의자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자 옐친이 집권하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사실상 소련이 무의미해지면서 소련이 해체가 되고요. 어, 이에 따라 코메콘, 그다음에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해체를 겪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사실 소련은 여기서는 무의미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소련이 해체되죠. 아하이. 아하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소련이 해체되면서 오늘날의 러시아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소련에서 빠져나왔던 주변 국가들은 독립국가연합을 구성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